이분은 제3함대 부사령관 이수진 준장님이시다. 허름한 옷을 입고 조롱당하던 그 아줌마.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수백 명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조카를 죽이려던 거대한 음모와 수십억 비리의 전말,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듣고 계신지 산책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도 듣고 싶거든요. 자, 그럼 이제 믿기 어려운 실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이수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별 2개가 빛나는 해군 준장 제복이 옷장에 정갈하게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대신 구석에 있던 해진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었어요. 30년간 군복을 입어온 그녀에게 자신을 숨기려 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죠.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고모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조카 민호의 특수부대 선발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15살의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란 그 아이를 이수진이 유일한 보호자로 키워왔죠. 하지만 군인의 길을 걷는 민호에게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고모 덕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민호는 고모가 해군 준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저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고모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수진은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김밥을 12줄이나 말았어요.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었죠. 하나하나 정갈하게 싸면서 조카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해진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낡은 운동화 끈을 묶었어요. 거울을 다시 한번 보니 이 정도면 충분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모습에서 해군 준장의 위험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제5해군 특수전단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평소라면 공무 차량을 타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시외버스를 타야 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고아 출신이라는 시선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온 그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수진은 그런 조카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더 일찍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랬다면 민호는 진정한 실력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버스가 부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제5해군 특수전단의 모습은 30년간 익숙했던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높은 철조망과 무장한 병사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경계 장비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곧 벌어질 일들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굴욕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랑하는 조카의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았죠. 제5해군 특수전단 정문 앞에서 이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드나들었던 이분이 오늘따라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경계 근무를 서던 젊은 병사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해진 트레이닝복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도시락 냄새가 나는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부대 앞에 서 있으니 당연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이수진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며 말했습니다. 민호하사의 고모라고 오늘 특수부대 선발 시험이 있다고 해서 왔다고요. 병사는 신분증을 요구했고 그녀는 긴장하며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서요. 다행히 병사는 이름만 확인하고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불렀어요.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상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태석 상사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김태석은 이수진을 위아래로 훑더니 입꼬리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상할 수 있었어요. 뭐야, 시골 아줌마네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는 물음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수진은 주먹이 저절로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김태석의 다음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하계회인 줄 아냐며 특수부대 선발 시험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민호 그 백도 없는 고아 출신 말이라면서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이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카에 대한 모독이었거든요. 15살에 부모를 잃고 혼자서 여기까지 온 그 아이를 고아 출신이라며 무시하다니요. 하지만 더 가혹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어차피 떨어질 텐데 뭘 보러 왔냐는 거였습니다. 민간인은 출입 금지라며 그것도 모르고 왔냐고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시락이나 가져가라는 말까지 했어요. 어차피 오늘 시험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라면서 말이죠. 이 순간 이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다는 거요. 옆에 있던 정중이가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어요. 아줌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선발은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돈도 있어야 하고 백도 있어야 한다면서요. 특히 민호처럼 고아 출신은 더 힘들다는 거였어요. 누가 밀어주겠냐며 실력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이수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부패의 현장이었거든요. 공공연히 돈과 백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김태석이 손을 휘저으며 빨리 가라고 했을 때 이수진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그럼 이 도시락이라도 민호에게 전해달라고요. 알겠으니 이제 가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더욱 모독적인 말들이 들렸어요. 저런 아줌마가 모자라다니, 민호도 불쌍하다니, 실력은 좋은데 백이 없으니 한계가 있다니요. 이 순간 이수진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좋아,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수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큰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이수진은 부대 밖으로 나와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부대 후문 쪽으로 돌아가서 담장 근처 작은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30년간 특수부대에서 쌓은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죠.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철조망을 따라 이동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라는 말이었죠. 이수진은 즉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아까 그 김태석 상사였어요.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죠.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명의 부사관들이 나타난 거예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뭔가 은밀한 거래를 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수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부사관이 두툼한 봉투를 김태석에게 건넸어요. 상사님,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뻔했어요. 이수진은 이런 현장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김태석이 봉투를 열어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사는 800, 박하사는 1000이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맞네라면서 말이죠. 이수진의 주먹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분명한 금품 수수 현장이었거든요. 그것도 대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부대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한 부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번 선발은 확실하냐고요. 김태석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면서 자기가 심사관 중 하나이고 정중이도 자기 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그 부사관이 민호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걔는 실력이 너무 좋아서 문제라면서 말이죠. 김태석의 대답은 소름 끼쳤습니다. 그 녀석 오늘로 끝이라고 했거든요. 이수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예감이 맞았던 거죠. 정말로 민호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계획이 이어졌어요.
수중훈련 때 사고가 날 거라고 했거든요. 산소통이 고장 났다면서. 물론 우연한 사고겠지만 말이에요. 완전히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한 부사관이 그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김태석은 오히려 그래서 더 완벽하다고 했어요. 누가 의심하겠냐며 훈련 중 사고는 종종 일어나니까 자연스럽다는 거였죠. 이때 정중이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나타났어요.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곧 절정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민호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나가서 이들을 체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죠. 단순히 대화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웠거든요. 휴대폰을 꺼내서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살금살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런, 들킨 건 아닐까요? 정중이가 날카롭게 외쳤거든요. 뭐야, 누구 있어라고 말이에요. 이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경력의 군인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김태석이 가서 확인해보라고 명령했고 한 부사관이 그녀가 숨은 곳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오면 발견될 상황이었죠. 이수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지금 나가면 정체가 들통나고 이대로 있으면 들킬 테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급박한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긴급 상황, 수중훈련 중 사고 발생이라는 소리였거든요. 이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벌써요? 긴급 방송이 울려 퍼지자 김태석과 정중희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 벌써라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빨리 가자,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부사관들과 함께 급히 훈련장으로 뛰어갔거든요. 이수진도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사고를 당한 사람의 안전만이 중요했어요. 훈련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산소통이 고장났다. 구조대 어디 있어? 의무병 불러라는 외침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치고 있었죠. 수중 20m 지점에서 한 훈련생이 의식을 잃고 물 위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료들이 재빨리 끌어올려서 큰 사고는 면한 상황이었어요. 이수진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호가 아니야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소중했는데 조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의 대응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응급처치 시작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기본적인 응급처치 장비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예비 산소통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라는 말만 오갔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식을 잃은 훈련생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이수진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바람의 방향, 조류의 흐름, 구조선의 위치까지 순간적으로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30년 해군 경험이 답을 알려주고 있었죠. 안 돼. 더는 못 참겠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이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경계병이 막아섰어요. 잠깐, 민간인은 들어올 수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수진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 기세에 경계병이 주춤했어요. 내가 지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거든요. 평범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한 부사관이 뭐 아줌마가 뭘 안다고 대들려 했지만 이수진이 일갈했습니다. 닥치고 들어가요라는 말에 모두가 놀라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 기세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수진이 내린 지시는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동쪽 방향 구조선에 예비 산소통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조류가 서북 쪽에서 흘러오고 있으니 접근 각도를 계산해서 투입하라는 거였죠. 명확하고 정확한 지시가 떨어졌어요. 2명은 밑에서 응급처치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구조선 투입 준비를 하라고 했거든요. 병사들이 멍하니 서 있자 뭐해요. 빨리 움직여요라고 호통을 쳤어요.
저 훈련생이 더 위험해지기를 기다릴 겁니까? 라는 말에 병사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죠. 구조선 조종할 사람은 물살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라고 했어요.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건장한 병사가 나섰거든요. 좋아요. 목표는 저 훈련생 왼쪽 2m 지점, 조류를 계산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접근하세요라는 이수진의 지시는 정확했습니다.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완벽했어요. 하나, 둘, 셋이라는 구령과 함께 구조선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정확히 목표 지점에 도달했어요. 성공했다, 확보했다는 외침이 터져 나왔거든요. 천천히 끌어와요. 급하면 다시 놓칠 수 있어요라는 이수진의 침착한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몇 분 후 훈련생은 무사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살았어, 성공했어라며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녀는 고장난 산소통을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이건 인위적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산소통이 고장난 부분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손상시킨 흔적이 보였어요. 자연적인 고장이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었던 거죠. 저기 아줌마가 누구야라며 현장 지휘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김태석을 찾았어요. 그는 구석에서 정중희와 뭔가 속닥거리고 있었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너희들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진짜 표적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김태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훈련 재개한다. 다음은 민호하사라는 소리였어요.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현장 지휘관이 물었어요. 잠깐, 장비 점검은 했습니까? 라고요. 김태석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무 이상 없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수진은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쓸 새 산소통도 조작되어 있다는 거요. 여단장님이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병사들이 급히 정렬했어요. 멀리서 별 하나를 단 박대령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이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힐까, 아니면 계속 숨길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대령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30년 전 해군사관학교 동기였으니까요. 서로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죠. 이게 누구야라며 박대령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이수진이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제발 말하지 말라는 눈빛으로 간절히 부탁했어요. 박대령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민간인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거든요. 저는 민호하사의 고모입니다. 사고가 나서 왔다고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라며 박대령이 병사들에게 지시했어요. 민간인을 정문까지 안내해 드리라고요. 그런데 정중희가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여단장님이라면서 말이에요. 이 여자가 훈련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마음대로 지휘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지휘라는 말에 박대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방금 구조 작업을 이 여자가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구조는 성공했습니까? 라고 박대령이 물었고, 그야 성공했습니다만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럼 됐네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박대령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중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거든요. 훈련 재개합니다. 다음은 민호하사라는 김태석의 외침이 다시 울렸어요. 이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조카의 차례가 온 거예요. 박대령이 물었습니다. 장비 점검은 했습니까? 라고요. 물론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김태석의 자신만만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수진은 진실을 알고 있었죠. 여단장님이라고 이수진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라는 박대령의 물음에 혹시 제가 훈련을 참관할 수 있을까요? 조카가 걱정되어서라고 부탁했어요. 박대령은 이수진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특별히 허락하죠. 단 절대 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김태석과 정중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였죠.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였어요. 설마 이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민호가 잠수복을 착용하고 수중훈련장 앞에 섰어요. 늠름한 모습이었죠. 이수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15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하던 아이가 고모,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라고 말하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해군 특수부대 지원자가 되어 있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라는 민호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작이라는 김태석의 신호와 함께 민호가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수진의 눈은 민호가 착용한 산소통에 고정되었습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거든요. 10m, 15m, 10m로 순조롭게 잠수하던 그때였습니다. 윽이라는 민호의 신음소리가 수중통신기를 통해 들렸어요. 산소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거였어요. 시작됐구나 싶어서 이수진의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산소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데라며 옆에 있던 병사가 중얼거렸어요. 민호하사, 상태 보고하라는 훈련 감독관의 무전에 이상 있습니다. 산소통이 이상해요라는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산소통에서 완전히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의학이라는 비명과 함께 민호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20m 수심, 그대로 있으면 질식사였죠. 안 되라며 이수진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조카의 목숨이 걸린 순간이었거든요. 민호가 20m 수심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본 순간 이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민호가 패닉 상태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더니 응급 부상법을 시도한 거예요. 천천히 숨을 참으며 수면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15살부터 스스로를 단련해온 그 아이의 정신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20m는 너무 깊었어요. 중간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거리였거든요. 민호야 소리치며 이수진이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구조팀은 어디 있어라고 박대령이 고함쳤지만 현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거든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민호가 위치한 곳은 수중 안반 지대 근처로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구조선을 띄우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그렇다고 다른 잠수부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헬기를 불러 시간이 없습니다. 저 정도 수심에서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며 병사들이 우왕좌왕했어요. 하지만 헬기가 와도 수중에 있는 민호를 구조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이수진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조류의 흐름, 안반의 위치, 수심의 변화까지 순간적으로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이에요.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라는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죠. 제가 내려가서 구조하겠습니다라고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쳤어요. 아줌마가 무슨 이라고 정중희가 비웃으려 했지만 이수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비 잠수복을 집어들고 능숙하게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모두가 놀랐어요. 저 아줌마 뭐야,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라는 중얼거림이 들렸거든요. 마치 수십 년간 해온 것처럼 완벽한 동작이었어요. 이수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 장비를 확인하고 산소통을 고정한 뒤 잠수대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이런 미친이라고 김태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수진의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30년 해군 경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자세, 효율적인 킥, 그리고 정확한 방향 감각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순식간에 15m를 하강한 이수진은 민호가 있는 곳을 향해 수평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안반 사이를 누비는 모습이 마치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웠죠.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이야라며 수면 위의 병사들이 경악했어요. 박대령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역시 이수진이야. 10년이 지나도 실력은 여전하구나 싶었거든요. 1분도 안 되어 이수진은 민호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고모라며 민호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산소 부족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괜찮아. 고모가 왔어라고 이수진이 수중에서 손짓으로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다칠 뻔했으니까요. 고모가 어떻게라는 민호의 놀란 표정에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올라가자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이수진은 재빨리 민호에게 예비 산소통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무전기를 통해 위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확보 완료. 천천히 상승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명확한 지시였죠. 두 사람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수진은 민호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함께 상승했죠. 감압을 고려해서 중간중간 멈춰가며 신중하게 올라갔어요. 수중에서 올라오는 내내 민호는 고모를 쳐다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고모가 아니었거든요. 냉철하고 강인한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드디어 수면 위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하다, 성공했어라며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민호가 안전하게 구조선에 올라타자 이수진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구조선 난간에 기댔어요.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당신 대체 누구요라며 현장 지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수진에게 쏠렸어요. 평범한 아줌마가 보여준 실력은 해군 특수부대 최정예도 하기 힘든 수준이었거든요.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김태석을 바라봤어요.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양 구조술로 민호를 구해낸 이수진을 보며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라는 질문이 계속 이어졌지만 이수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대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수진의 정체와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라고 박대령이 입을 열었어요. 순간 이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시간이었거든요. 30년간 지켜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전 장병에게 알린다는 박대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차렷 자세를 취했죠.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2분은이라고 잠시 멈췄다가 박대령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제3함대 부사령관 이수진 준장님이시다라는 발표가 터져 나왔어요. 순간 훈련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죠. 해군 준장이라고요? 저 평범한 아줌마가요? 그리고 다음 순간 우르르 하는 경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충성이라는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울렸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죠. 이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진 잠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준장의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편히 쉬어라는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김태석과 정중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해져 있었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범한 고모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해군 준장이라니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고모가 준장님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수진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민호야. 숨겨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다른 일이 더 급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라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어. 고모의 그늘이 아닌 내 실력으로라는 이수진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선이 김태석과 정중희에게 향했어요.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거든요. 박대령라고 이수진이 불렀어요. 예, 준장님이라는 대답이 즉시 돌아왔죠. 즉시 헌병대를 호출하고
이 부대 전체를 봉쇄하십시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라며 박대령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함대 사령관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단호했어요. 예, 함대 사령관님, 이수진입니다라는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렸죠. 잠시 후 김성우 함대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5 특수전단에서 대규모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즉각 특별감찰팀 투입을 요청합니다라는 간단명료한 보고였어요. 전화를 끊는 이수진이 다시 김태석을 바라봤어요. 김태석 상사, 정중히 앞으로 나오시죠라는 명령에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그 봉투 아직 가지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김태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게라고 말을 더듬었어요. 훈련 장비를 고의로 손상시킨 것도 당신들이죠라는 이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때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저도 돈을 냈습니다라고 말이에요. 순간 터진 것처럼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500만 원 냈는데 선발에서 떨어졌습니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김태석 상사가 돈을 안 내면 절대 합격 못한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죠. 정중위는 심사 점수를 조작했어요라는 폭로까지 터져 나왔어요. 하나 둘 나오던 증언이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봤다니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부사관이 대답했어요. 최소 5년은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라고 말이에요. 민호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라는 증언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표적이 된 거예요. 실력으로만 승부하려는 놈은 눈에 가시였으니까요라는 말에 이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내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바로 그때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뛰어내렸어요. 김태석 상사, 정중위, 군영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라고 헌병대장이 영장을 제시했죠. 그 외 연루자들도 모두 연행하십시오라는 이수진의 지시에 헌병들이 움직였어요. 김태석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놈들이 있다고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조사해서 다 말하시죠라는 이수진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30명이 넘는 부사관들이 연행되었어요. 남은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5해군 특수전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특별감찰팀의 대대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거든요. 피해자 35명, 관련 금액 15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규모였어요.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태석은 징역 8년, 정중위는 징역 6년, 나머지 연루자들도 죄의 경중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았어요. 이수진은 법정 뒤편에서 지켜봤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죠. 제5 특수전단에 새로운 단장이 부임했어요. 청렴하기로 유명한 강철민 대령이었죠. 첫 훈시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가장 깨끗하고 강한 부대를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투명한 선발시험 제도가 도입되었고 외부 감사관이 참여하게 되었죠. 익명 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위기의 변화였어요. 이제 돈이 아니라 실력이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다는 희망의 목소리가 병사들 사이에서 들렸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특수부대 선발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선발장에 선 민호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공정했으니까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었거든요. 사격 시작이라는 구령과 함께 모든 탄환이 정중앙을 뚫었어요. 화생방 훈련에서 방독면을 쓰고 뛰는 민호의 동작은 완벽했습니다. 전술 지휘 평가에서도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줬어요. 심사관들이 감탄할 정도였거든요. 저런 실력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니 비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네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민호 하사,
특수부대 선발 합격이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선발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것이 드디어 인정받은 거였죠. 일주일 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수진 준장의 특별 강연이었어요. 대강당은 꽉 찼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이수진이 단상에 올랐어요. 정식 군복을 입은 그녀는 위험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라고 시작했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제 조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며 이수진이 계속했어요. 15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난했고 백도 없었지만 정직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었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세요.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 정직이 승리합니다라는 말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죠. 진짜 희망을 봤으니까요. 3개월 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제12기 특수부대 최우수 요원 선발 결과를 발표합니다라는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어요. 민호아사라는 이름이 호명되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민호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꼿꼿한 자세, 자신감 있는 표정이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축하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해군의 미래입니다라며 참모총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객석에서 이수진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민호야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시상식이 끝나고 민호가 이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모, 봤어요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이수진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내가 진짜 군인이 됐어요라는 민호의 말에 아니야. 넌 이미 진짜였어. 고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라고 이수진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고모, 제후특수전단이 완전히 달라졌대요라고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최근 평가에서 전해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됐어요. 가장 깨끗한 부대라는 별명도 생겼고요라는 말에 이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네라고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부대가 이제는 다른 부대의 모범이 되었거든요. 고모,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게요. 고모처럼이라는 민호의 다짐에 이수진이 활짝 웃었어요. 그래, 그게 내 부모님이 바라던 거야라고 말이에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제5 특수전단 정문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한 노력만이 명예를 만든다라고 말이에요. 그 아래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희망찬 발걸음이었죠. 이수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깨끗하고 강한 군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정의가 늦게 오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수진 준장과 민호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결국 정직하고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어요. 비록 힘들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든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한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답답했던 상황을 댓글과 좋아요로 공유해 주세요. 내일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